국어도 영어도 역사상 가장 어려웠다는 역대급 불수능. 만점자 역시 지난해의 절반이 5명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수능 성적표 배부를 하루 앞둔 오늘, 학부모 단체 대화방에서요. 뜻하지 않게 큰 화제를 모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입니다. 이분이 사장 아니에요? 네네. 저도 깜짝 놀란 뉴스였는데 네. 이렇게 공부를 잘할 줄 저는 몰랐는데 이건 본인이 또 밝힌 건 아닙니다. 박선영 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이 그 SNS에다 올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국내파에서 공부를 시킨 이렇게 고3 아들이 이렇게까지 잘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그 글을 올려서 이게 화제가 된 건데요. 사실 이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이부진 사장은 원래 대치맘으로도 유명했어요. 2018년에 네. 강남 8합군 대치동으로 아들을 위해서 이사를 갑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수능이 맞춰지니까 11월 달에 다시 본가로 있는 홈타운으로 합류를 합니다. 네. 그만큼 교육열의 진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바쳤는데 왜 재벌 가라 그러면은 해외 유학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순수 토종 에이스로 이렇게 성장시켰던 점에 대해서 대치맘 카페에서 이렇게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불수능에도 활짝 웃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이 학부모 단체방에서 그렇게 난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소식이 빨라요. 그러니까 박선영 위원장도 학부모 지금 강남 엄마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다. 학부모 말 소식을 듣고 SNS에 올리면서 오늘 기사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하잖아요. 호텔 신라 쪽에 물어봤어요. 진짜 수능 한 개 틀렸어요. 이러니까는 오보 대응은 틀렸어요. 내지 마세요. 라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호텔 신라 측도 네.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 사장님 개인사인데 이러면서 말하기가 조금 좀 조심스럽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공식으로 지금 수능 성적표가 나오는 것이요. 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가채점 결과가 그런 걸로 알려져 있는데 또 모르는 거잖아요. 수능 성적이 또 내일 정확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다 아니다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다. 또 이런 입장. 마킹이랑 다를 수 있습니다. 뭐 그렇죠. 뭐 그런 게 우려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저도 이제 직간접적으로 전해 듣기로는 이부진 사장 아들이 굉장히 공부를 잘한다. 그래요? 휘문중학교 때도 예. 뭐 전교 2등으로 졸업했다는 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휘문고등학교에서도 굉장히 공부를 잘했다. 보면은 항상 이부진 사장이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히는데 아들 졸업식 때도 굉장히 화제가 됐거든요. 중학교 졸업식 때도 아이들과 오. 사진 찍어주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네. 보면은 아들 예전 지금 졸업식의 이때군요. 모습인데 뭐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제 이남희 기자의 호텔 신라 취재 얘기까지 들어봤고, 그런데 온라인 커뮤니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학부모 단톡방에서는요, 오늘 하루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바쁘게 오갔다는 겁니다. 전교 1등 놓친 적 없다며, 뭐 서울대 경영대가 유력하다. 우리 아들이 이과인데 의대 아닌 경영대 선택해줘서 고맙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다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분희 사장이 그래도 기쁠만 한 게 최수영 평론가 설명대로 자식 교육 때문에 대치동으로 이사 왔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사교육 1번지라고 불리는 대치동에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사까지 했고 또 그만한 결실을 맺었다 보니까 엄청 기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많은 후일담들도 올라왔습니다. 목격담들이 올라왔는데 이 사장 아들이 또래들과 함께 일반 학원에 다니는 것을 목격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심심치 않게 나왔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장을 목격했다라면서 우리처럼 라이드하는 엄마다라면서 이 공감을 하는 그런 댓글들도 달리긴 했습니다. 라이드까지. 저도 잘 모르지만은 네. 아무래도 다른 재벌가들이 자식 교육을 위해서 자식을 뭐 해외로 유학을 보낸다든가 혹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뭐 교사들을 초빙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과 달리 교육열이 높은 그런 엄마들처럼 이사까지도 가서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매진하는 그런 모습들에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부진 사장의 자녀 교육, 이게 그러니까 일련의 그런 코스랑 좀 달라서 주목을 받는가 보죠? 맞아요. 제가 예전에 그 미국 그 자립형 사립고 명문 고등학교 네. 한맥을 취재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초트스쿨 뭐 홍정욱 전 의원이 나온 학교가 있어요. 거기도 굉장히 많이 다녔고, 뭐 세인트폴스 같은 경우는 효성가, 하나가에서 그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미국의 명문의 어떤 사립고를 진학을 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고 굉장히 그런 식으로 해서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진학시키는 경우도 많은데, 오늘 보면은 박 위원장이 그 이부진 사장이 굉장히 교육이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해외에 꼭 나가지 않아도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시켜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거 보여준, 또 한국 교육의 희망을 보여준 것 같아서 굉장히 좋다라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제가 그 재계의 자제들 교육하고 있는 그런 풍토와는 좀 다르다는 걸 저도 오늘 많이 느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뭐 이부진 사장이 아까 설명해준 것처럼 뭐 발표회나 졸업식이나 이제 아들 행사에 이제 꼬박꼬박 참석을 했기 때문인데 오늘 이 소식 최수일 평론가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대치동 학원과 라이딩 한다 그러면은 교육을 많은 부모구나라는 걸로 등치가 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우리 과거에 맹모 삼천지교라고 그랬는데 부진 삼천지교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요? 아들 때문에 대치동으로 이사했다가 또 중고등학교 때는 졸업식도 가고 초등학교 때는 애들 발표회도 가고 그러니까 정말 외모라든가 일상생활은 재벌이지만 정말 한 가정의 또 어머니로서 아이에게 쏟는 정성들은 평소 모든 부모들과 다를 게 없는 모습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회자되는 느낌을 주었을 것 같아요. 그 재벌도 우리와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구나라는 또 일종의 굉장히 일상화된 느낌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이번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두고두고 좀 회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분진 사장 이야기 짚어봤고요. 자, 고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의 부인이죠. 홍라희 관장이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 주식 전량을 이재용 회장에게 증여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희연 평론가 무슨 얘기죠? 예, 홍라희 관장이 본인의 장남인 이재용 회장에게 본인이 갖고 있는 삼성물산 주식 전량을 증여하겠다 이렇게 공시를 했고요. 구체적인 날짜는 내년 1월 2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심이 있는데 첫 번째로 예. 그럼 이재용 회장의 지분이 얼마나 늘어날까인데 19%에서 20%까지 늘어나게 되고요. 이번에 증여되는 주식의 가치는 4천억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증여세도 무려 2천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또 일각에서의 관심은 이러면 어떤 경영권의 변동이 네. 있냐냐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영권에서는 큰 차이는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재용 회장이 이미 삼성물산 최대 주주입니다. 따라서 1% 지분이 늘어난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은 나올 수 있었지만 경영권 자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경민 변호사 생각해보면 그 이건희 회장 별세 당시에는 그 삼성생명 그거 빼면은 이제 계열사 주식을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한테 균등 상속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주식을 장남에게 몰아주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왜 이런 결정이 나왔다고 보세요? 그렇죠. 이제 2021년도에 삼성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상속을 했을 때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 이제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을 조금 공고히 하면서도 그러면서 가족 간에 좀 화합을 도모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법정 상속분을 균등하게 나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삼성생명 주식에 있어서는 이재용 회장에게 그때 당시 50%를 몰아주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 경영권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라는 취지에서 이제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번에 이제 홍라희 여사가 이렇게까지 지금 한 것을 보면 아마 이제 뭐 오늘 일가에서는 이게 이제 20%로 가는 제도가 또 이제 상징적으로 또 이 주주들한테 이제 이 경영권이 안정이 지금 보장이 되고 있다라고 네. 주는 메시지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이 뭐 지배 구조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경영권은 더 공고히 하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이번에도 좀 이 증여의 결단을 내리지 않았나 이렇게 좀 추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야, 전문가는요. 어찌 보면 이게 조금 갑작스럽게 발표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상속 배경이 뭔지 저희가 한번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사실상 이제 지주격 회사거든요. 여기 20%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상징성 때는 홍라희 여사가 확실하게 이제는 이재용 회장에 대한 장남에 대한 지배 구조를 탄탄하게 하기 위한 그런 마지막 단계를 이제 걷고 있다. 앞으로 더 오르기 전에 지금 이제는 증여를 해주는 것이 과세 표준을 낮게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뭐 삼성 지배 구조를 한번 보면 그 정점에 있는 계열사 그러니까 삼성물산 쪽의 그 지분을 확실하게 몰아줘서 이게 상징적으로 이 회장의 그룹 장악력 이걸 좀 높여주겠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장악력이다, 몰아주기다라는 용어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삼성그룹에 있어서는 굉장히 상징적이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계열사 지배 구조를 좀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이 다시 삼성전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 홍라희 관장이 본인이 가진 삼성물산의 주식 전량을 장남에게 증여했다는 것 자체가 경영권을 확실히 안정시키겠다, 힘을 몰아준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시점을 놓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시점. 우리 드라마 이 프로그램에서도 다른 적이 있습니다. 이지호 씨 기억나실 겁니다. 네. 이재용 회장의 아들이기도 하고 홍라희 관장의 손자이기도 한데 해군에서
장교가 됐다. 오, 네네. 소위 인간식의 온 가족이 출동했던 그 장면 기억나시는데 바로 이날 여러 가지 발표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징역 계약이 체결된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쁜 날. 장남과 아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인 모습이 여러 가지 미디어에 노출이 되는데 바로 이날 이렇게 어떤 결정이 됐다라는 것은 장남에게 확실하게 경영권에 어떤 힘을 몰아주겠다는 의미의 해석을 좀 강하게 해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홍라이 관장이 이 회장에게 주식을 넘긴 그 날이 바로 조금 전에 봤던 그 스포트라이트를 상당히 받았던 바로 그 날이기도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팬들이 쏘입니다. 네, 하나, 둘, 셋. 신고 합니다. 사고노고생 이지호는 2025년 11월 28일 부로 해군 소위의 임명을 명받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필승!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어. 올라가서 바로 휴가시는데 어떻게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들 자랑스럽게 이제 잘 키워내고 요즘 광폭행보 보이면서 바쁘게 뛰어다니는 이제 큰아들에게 4천억 원대 주식을 주면서 힘을 실어준 겁니다. 그런데 이 4천억 원대면 내야 할 세금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통은 최고 30억 원 넘어가면은요. 예. 최고 세율이 50%, 거기에 또 최대 주주 할증까지 붙어요. 그러니까 2천억이 훌쩍 뛰어넘을 겁니다. 상속세만. 어떻게 그럼 내느냐? 우리가 주식을 사면 배당 받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배당이랑 또 주식담보대출로 아마 증여세 낼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사실 뭐 통상 이제 아들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만, 자, 홍 관장이 아들 생각하는 마음이 포착됐던 장면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좀 과거로 가요. 2017년에 돌아가면은 자 바로 그 홍라이 관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실한 원불교 신자로 알려졌죠. 저곳이 어디냐면 해운대구의 해운정사입니다. 자, 바다와 육지에 억울한 원혼을 달래는 불교의식이죠. 수륙제를 지내는 모습이 한 언론에 포착이 됐던 겁니다. 당시에 이제 이재용 회장의 재판 중이었거든요. 아들을 위해서 2시간 40분 동안 기도하고 당시에 수행원 한 명만 대동했었거든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고 대웅전에 이재용 배상 이렇게 난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제 당시 이제 저렇게 아들 위해서 기도를 했다가 이게 다시 복귀한 뒤에는 다정하게 또 손 꼭 잡고 같이 이렇게 절 찾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두 사람의 표정을 보면 그래도 표정이 많이 밝죠. 그리고 아마 여기 모계하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 불교적인 의미도 있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이재용 회장과 홍라이 관장이 통도 해인사를 방문했던 모습입니다. 사실 뭐 우리가 재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있지만 아들이 고초를 겪을 때 기도를 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독실한 원불교 신자로 알려진 홍라이 관장으로서는 굳은 일이 있을 때도 가서 기도를 올리고 또 본인으로서는 네. 좀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 있을 때도 아들과 함께 저렇게 나란히 불교 행사라든가 해인사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연일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삼성과 이야기 한번 짚어봤습니다. 아버지 이재용 회장, 할머니 홍라이 관장까지 진해에 삼성가가 총출동했습니다. 자, 이재용 회장의 아들 이지호 씨가 조금 전에 진해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임관식을 통해서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하나, 둘, 셋. 필승! 신고합니다. 사고노고생 이지호는 2025년 11월 28일 부로 해군 소위의 임명을 명받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필승! 그러면 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장교가 된 겁니다. 사실 임관식의 꽃은 그 가족들이 계급장을 달아주는 거거든요. 가족 중에 누가 달아줄지도 관심이었어요. 지금 잠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계급장에 있던 것을 떼는
가족들이 떼주는 것이 이 임관식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아버지 이재용 회장 그리고 할머니인 홍라희 관장이 함께 이렇게 지금 계급장을 달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3개월 전에요. 예. 입교할 때는 또 이재용 회장 일정 워낙 많았잖아요. 그때는 엄마만 왔었는데 이번에 임관식에는 이재용 회장도 함께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아버지와 할머니가 이제 계급장을 달아주는 이 하이라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필승 하니까 이재용 회장도 필승 같이 받으면서 네. 아들 어깨를 툭툭 두들기면서 수고했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사실 워낙 관심이 뜨거워서 보니까 저 국방홍보원 생중계를요 2,000명이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임관식을 해봤지만 기자들이 저 정도로 많이 오지는 않거든요. 역대 저렇게 주목받는 임관식이 또 있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뭐 크게 세 가지 측면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삼성가 자체가 우리나라 경제계에서 워낙 차지하는 비중이나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삼성가의 자녀도 군대 가서 훈련을 받아 이것 자체가 대중의 관심을 끈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이 군대라는 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남성분들 술 드시면서 가족들 모이면서 내가 군대 있을 땐 말이야. 단골 소재인데 지금 보시면 충성하고 인사할 때 시청자분들도 아마 빙그레 내 아들이다, 내 손자다 이런 마음으로 지켜보시는 그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재용 회장만 온 것이 아니라 그동안 어떤 우리가 불안관에서 보기 어렸던 삼성가 관계자들이 총 출동한 모습 마치 우리가 우리 집안의 아들이 군대 가서 뭔가 훈련 잘할 때 온 가족 몰려가서 다 같이 이렇게 축하해 주잖아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는 점 등등이 아마 많은 사람들의 예. 관심을 끈 것 같습니다. 자, 누가 참석했나? 그럼 참석 면면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참석 면면을 보면요. 삼성이나 대상그룹 VIP 행사에 거의 버금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지호 씨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외할머니, 심지어 고모, 이모까지 총출동한 겁니다. 자, 집안에서 아무래도 이게 첫 장교가 나온 거여서 의미가 깊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범삼성가 최초로 장교가 탄생했다고 하니까 다들 기뻐했다고 하고요. 지금 홍라희 관장 표정 한번 보셨습니까? 너무나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아들들도 못한 거 손자가 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특해하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지호 씨의 성적이 또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이 학사 사관 후보생 139기 인간식에서 기수 대표로 재병 지휘를 한 것도 지금 화제인데요. 사실 기수 대표가 되려면 발성도 좋아야 되고 네. 동기들로부터 어느 정도 리더십도 인정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83명의 후보생 전체를 통솔하는 대대장 후보로서의 지위라고 지금 분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군요. 2명 정도 선발됐는데 이제 거기서 지호 씨가 사실상 저런 행사를 진두지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모범적으로 임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요. 네. 동기생들의 이 넥타이를 고쳐주는 모습 이런 모습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고 지호 씨가 집총 제식을 수행하는 모습 또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무엇보다 사실 이재용 회장도 홍라희 관정도 누군가의 아버지 할머니구나 이런 점에서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관심 갖고 지켜본 것 같습니다. 네, 전예현 평론가 설명대로 이지호 씨 이날 임관식에서 저렇게 기수 대표로 나섰습니다. 이게 후보생 전체를 통솔하는 아주 무거운 자리인데 선두에서 그러면 선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나는 대한민국의 장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며 부여된 직책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선수자 백운소위 이지호! 백운소위 이지호 감사합니다. 필승! 자, 자랑스러울 만도 하겠죠. 자, 저렇게 오늘 이재용 회장 취재진이 워낙 많이 이제 붙었는데도 표정이 굉장히 내내 밝았어요. 일단은 저희도 기자들이 가서 취재를 하고 이렇게 해군 임관식에 취재 기자가 많이 간 것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많이 홍보한 것도 다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재용 회장 오늘 기자들 질문에도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하고 표정이 내내 밝았거든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아들이 사실은요 안 가도 되는 군대를 간 거잖아요. 보면은 지금 이지호 이제 소위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지호 소위 같은 경우는 선천적인 복수 국적자였어요. 사실은 군대를 안 가도 되는데 자 해군 장교로 또 더 일반보다 더 길게 복무하기 위해서
보면은 저 미국 시민권도 포기하고요. 바로 사관 후보생으로도 입대를 한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굳이 그 이중 국적이 있는 경우에는 굳이 시민권 포기하고 이렇게 임관을 한다거나 군대 간다거나 그런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런 아들의 선택에 대해서도 이재용 회장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면서 환하게 웃은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삼성가에서는 정말 처음으로 탄생하는 장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온 가족이 총출동해서 축하하는 의미도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길고 어려운 길을 가기로 한 만큼 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이 좀 뒤섞였을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이재용 회장의 이 선언도 다시 주목을 받곤 합니다. 그동안 저와 삼성은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질책을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임관식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이 11주 훈련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저도 받아봤지만 저 임관식 때 제일 날씬했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유승진 앵커가 이제 공군 장교를 아, 지내서 당시에 이제 굉장히 말랐었다 그 얘기하면서 보면은요 이지호 소위의 모습도 처음에 가장 왼쪽은요 이제 입교 당시의 모습인데 조금 이렇게 듬직한 모습인데 훈련을 석 달간 거치고요. 굉장히 날렵하게 더 씩씩하고 늠름한 모습으로 이렇게 변모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딱 군복 입은 모습면서 할아버지 이건희 회장과 참 닮았다. 이런 누리꾼들 반응도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사실 근데 또 후보생들이 임관식 이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가족들도 와서 보지만 이게 임관식 직후에 또 긴 휴가를 주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제일 기다려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11주 동안 이 긴 기간 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 임관식이 맞춰지면 3박 4일이라는 짧지 않은 휴가를 보내기 때문에 이걸 상당히 기다렸을 것이다라고 짐작이 됩니다. 사실 저도 이 군복무를 임관식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이제 4주 동안 훈련을 하고 이 법무관, 공익법무관으로 이제 임관을 했는데 네. 사실 이제 공익법무관은 출퇴근 방식이기 때문에 휴가를 기다릴 이유도 또 기대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 3박 4일 휴가를 줄곧 기다렸을지는 뭐 짐작조차 하기 힘든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휴가를 마치고 내달 2일에 복귀를 하게 되면 이후에는 진해 이 해군 교육사령부에 가서 3주 동안 초등 군사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작전 사령부에 가서는 2주 동안 보직전 교육을 받게 되고 이 병과가 함정 통역 장교라고 하기 때문에 향후에 한미 연합 사령부 행사라든가 회의 등에서 영어 통역을 맡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통역 장교가 되는군요. 자, 근데 오늘 또 한 가지 주목됐던 거는 16년 만에 만나는 인연. 그러니까 이지호 씨 어머니와 아버지예요. 사실은 저 이재용 회장과 임세령 대산홀딩스 회장 지금 엄마의 모습 나오고 있죠. 두 분이 이제 2009년에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2009년 이혼한 이후 이재용 회장과 그 임세령 부회장이 공식성상에서 함께 포착된 것이 16년 만에 사실상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가 다 아들의 임관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늘 이곳 해군사관학교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모였는지 이것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네. 먼저 아까 아빠와 할머니가 이렇게 계급장을 달아주는 그 모습이 보였잖아요. 그다음에 아빠 할머니가 이렇게 격려해 준 다음에 지금 아빠 할머니 모습 보실 수가 있죠. 아빠 할머니가 아들을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떠나고 나서는 자 엄마인 임세령 회장과 이제 임세령 회장의 동생이죠. 임상민 부사장 모습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 자, 엄마와 이모가 또 다가가서 이지호 소위의 이 임관을 크게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또 궁금한 게 기자들이 물었거든요. 아 동생 어디 가니? 원주 씨는 안 왔냐고. 그러니까 오늘 그 동생 맞아요. 이원주 예. 씨는 불참을 했는데 정말 여동생 빼고는 거의 정말 친가 외가가 오늘 총 출동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지호 씨의 소위 임관을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몰랐던 이야기 더 시간인데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 풀고 가시죠. 자, 정용진 회장이요. 땡땡을 통해서 요즘 인맥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뭐 정용진 회장뿐만이 아니라 요즘 기업 회장들에게는 인맥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인맥 경영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정 회장은 뭘 통해서 인맥을 관리할까요? 자, 이 퀴즈 정답은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최근에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이른바 부호들이요. 잇따라서 우리나라를 연이어서 찾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모두들 기억하시죠? 아직까지도 그 깐부 회동 그때 화제가 됐던 젠슨왕에 이어서 자 어제 인도 최고의 기업이라고 불리는 그 기업의 회장과 아들 누굽니까? 우리나라로 온 사람. 안바니, 무케시 안바니라고 하시는 인도 릴라이언스 그룹의 이 회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별명이요. 아시아 최대 부호. 아시아에서 제일 부자인 거예요. 아, 그래요? 사실상 네. 이분이요. 이번에 장남 아카시 안바니 의장이랑 이제 방한을 했는데요. 근데 지금 와서 뭘 했냐면은 삼성 이재용 회장이랑 14시간 동안 삼성 풀코스 투어를 했습니다. 풀코스. 네, 완전 풀코스죠. 예. 14시간 동안 딱 붙어서 이제 삼성의 공장 그리고 또 이노베이션 뮤지엄, 기흥 화성에 있는 반도체 캠퍼스 이렇게 샅샅이 전부 다 보고 네. 심지어 같이 또 이렇게 저녁도 맛있는 거 드시고 오전 8시에 오셔서 오후 10시에 가셨다고 하니까 14시간 동안 그래요. 예, 모든 걸 다 보고 가신 모양입니다. 14시간 동안 삼성을 투어했군요. 자, 그러면 이 인물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 삼성 수뇌부 그리고 이재용 회장까지 나서서 특급 수행을 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 비유적인 표현으로 인도 진출의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네, 이분이요 이제 57년 당시 영국령이던 예멘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네. 가문으로 보자면요 서인도 구자라트 출신 상인 집안 가문입니다. 아버지가 이 섬유 공장을 운영했던 자수성가형 재벌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자면 삼성하고 좀 닮았습니다. 삼성도 제일모직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아,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스탠퍼드대 MBA대 재학 중이었는데 아버지가 야 들어와라라고 해서 81년도에 부친 호출 받고 인도로 돌아가서 가족 기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이 기업을 성장시킨 게요. 90년에 정유 사업을 진두 지휘하면서 석유화학, 정유 사업을 그룹의 성장 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2000년 들어서는요. 이제는 통신이다. 네. 그래서 통신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통신 사업자들 다 죽이고 본인이 인도 최대 통신사가 됐고요. 네. 지금 리테일, 미디어 계열사도 공격적으로 키우고 있어서요. 유통, 콘텐츠 지형을 다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보자면요. 인도 최대의 수출 기업이고요. 민간 납세자 중 최대입니다. 그리고 정부 재정과 고용 수출, 설비 투자가 인도에 미친 영향력이 막강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시아 최대 부자입니다. 순자산이 한 170조. 170조? 네, 170조 정도 되고요. 그래요? 인도 경제제가 뭐라고 평가하냐면 인도 경제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국가 전략 산업의 키맨이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 경제의 키맨이다라고 네, 맞습니다. 불릴 정도로 뭐 알파의 오메가다라는 설명까지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박중훈 대표님 이재용 회장이 이렇게 직접 나서서 챙길 정도면은 이번 이 안바니의 방안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거에 그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계속 노리고 있는 시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통신 장비 시장이에요. 현재 전 세계 통신 장비는 화웨이가 한 31% 정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에릭슨하고 노키아 계열인 그 나머지 에릭슨하고 노키아 쪽이 한 15%, 10%. 예. 그리고 중국의 GT가 11%인데 삼성전자는 여전히 10% 미만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희 회장 시절에 저 아까 말씀하신 지오라는 통신사에 네. 4세대 4G LTE 당시의 통신 장비를 이미 계약을 했습니다. 턴키 방식으로. 2012년도에요. 그러면서 사실은 삼성전자가 통신 장비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한 곳이 바로 저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5G를 2022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네. 그때는 턴키 방식을 못 가져왔어요.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에릭슨이나 노키아 쪽에 같이 계약을 했는데 재밌게도 인도는 중국에 대해서는 약간 좀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화웨이가 시장을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방한 가장 큰 이유 하나가 바로 6G 통신 사업을 삼성전자와 턴키 방식으로 계약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계약으로 인해서 삼성전자는 통신 장비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하느냐 못하느냐가 있고 거기다가 조금 더 더하면 네. 과거의 통신 장비는 하드웨어만 까는 정도의 통신 장비였는데 현재의 통신 장비는 AI의 소프트웨어까지 턴키 방식으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계약을 따내면 삼성전자가 향후 먹거리로 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결합한 통신 장비 시장을 소위 말하는 인도와 아시아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못하느냐의 중요한 교두보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에 방안에서 풀코스로 이렇게
접대한 이유도 바로 그 부분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설명을 쭉 해주신 거 들으니까 뭐 교두보다 미래 먹거리다 어마어마한 삼성전자의 이제 미래가 달려 있다라는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기업이 이렇게 굵직한 사업 협력을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이 두 가문이 좀 오랜 인연이 자리 잡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인연은 다름 아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입니다. 평창? 네, 맞습니다. 그리고요, 또 그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이 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이 위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분께서 생전에 이 평창에서 올림픽을 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셨어요. 네. 그래서 심지어 그 평창이 공개되는 날 막 눈물까지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평창에서 이제 동계올림픽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우연하게도 그 안바니 회장의 이제 와이프 되시는 니타 안바니 여사가 IOC 위원이 돼요. 근데 그 위원이 돼서 처음으로 이제 올림픽이 열리는 게 평창 동계올림픽이었던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에 안바니 부부가 이제 참석을 하게 되고 당연하게도 이제 그 회장님 만나셨겠죠. 이건희 회장님 만나셨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인연이 이어지고요. 비공식적으로 교류를 계속 이어나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올림픽을 계기로 맺어진 선대의 인연이 이재용 회장으로 쭉 이어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무케시 안바니가 세 자녀가 있는데요. 네. 세 자녀 결혼식 때마다 이재용 회장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세 자녀 결혼식 전출한 사람은 아마 이재용 회장이 유일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신 장면이 뭐냐면 그 18년 12월에 이재용이 회장이 이제 부회장이던 시절에 네. 인도 라자스탄주 공항 입궁장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이제 회장의 딸 이샤의 결혼식 하객으로 초청받아서 이제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안바니 회장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했던 게 화제가 됐던 게 지금 아마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장남 아카시 안바니 결혼식 때였는데 이때 저 사진입니다. 아, 이거요? 예. 네, 인도식 터번을 두르고 있는 사진 그렇네요. 이게 굉장히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24년에 막내 아들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여기도 참석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때인가요? 예, 이때입니다. 이때 옆에 있는 분은 이제 막내 아들은 아니고 거기 네. 이제 같이 하객으로 왔던 사람들 중에 하나 기념사진 찍은 건데 이렇게 보면 세 번 다 전출한 사람은 이재용 회장이 유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 다. 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보자면요. 사실 이게 삼성이 인도 시장에서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네. 신사업 분야 대형 사업계를 선점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을 줬습니다.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하는 건 물론이고요. 신사업 분야 기회 선점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산업 분야 협력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형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릴라이언스 그룹이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이 계획에 삼성이 핵심 파트너로 들어가서 통신 장비는 물론이고 AI, 반도체 칩까지 해서 일종의 패키지로 다 인도와 공급 계약을 맺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 이 안바니 방안을 계기로 우리가 이제 안바니를 중심으로 이재용 회장 얘기를 해보고 있지만 굉장히 또 넓고 깊은 인맥 경영으로 또 널리 알려져 있으세요, 이재용 회장이. 그러면 이게 좀 궁금합니다. 안바니 말고 또 누가 있어요? 인맥이라는 게요. 사실은 제가 그냥 안다고 해서 인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맥이라는 거는 내가 원할 때 그 사람과 통화를 하거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 내가 가진 정보를 교류할 수 있어야 진짜 인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재용 회장의 황금 인맥 표로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우리가 아는 얼굴이 너무 많아요. 그렇네요. 네, 세계 유명한 사람들 얼굴 그냥 다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네. 그중에서요. 잘 모르는 약간 좀 애매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걸 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네. 오른쪽 아래 보시면 올라 칼레니우스라고 써 있는 이분이 계신데 이분이 사실은 이 B사, 럭셔리 차죠. 럭셔리 차 B사의 CEO 되시는. 네, 그래가지고 유럽 최고급 자동차 회사와 이 CEO와도 연결이 돼 있다 볼 수 있고 또 에르겐이라고 왼쪽 보시면은 찰리 에르겐 써 있거든요. 이분은 미국 위성 통신 업계를 이끌어 가시는 거기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이런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누가 있죠? 네, 젠슨 황, 일론 머스크, 여기 있네요. 레이진 잘 안 보여서 레이진이라고 있는데 저분이 샤오미 초대 회장님.
네, 그 굳이 말 안 해도 되겠죠. 네. 이런 분들하고 이제 인맥을 이제 쌓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사업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회장이 뭐 이렇게 친분으로만 단순히 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인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또 사업을 따기도 하고 또 막혀있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이 대표적인 일화로 알려지고 있는 게 애플 CEO, 그러니까 팀 쿡과의 어떤 일화가 있나 보죠? 예, 사실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와는 2000년대 중반부터 20년 넘게 친분을 유지해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애플 창업자죠 스티브 잡스 추도식에도 이제 그 이재용 회장이 참석을 했었고요. 근데 이때 아까 2011년 네. 11월에 잡스가 사망하고 나서 추도식에 참석했는데요. 그에 앞선 2011년 4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은요. 저 애플이 전 세계 14개국에서 삼성의 스마트폰 특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엔 이건희 회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희 회장이 서울 사초사옥에 출근하고 있는데 취재진들이 막 다가가가지고 질문한 거예요. 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했더니 이런 말 했거든요. 못이 튀어나오니 때리려는 원리다 라면서 섭섭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잡스가 사망했을 때 아들 이재용 회장은 그 추도식에 개인 자격으로 네. 참석을 한 겁니다. 이런 일화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친분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2014년에 이게 어떤 컨퍼런스가 한번 열렸어요. 미국 아이오다 주에서 거기서 팀 쿡과 이제 이재용 회장이 서로 만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회동 이후에 재미있게도 아마 그 회동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삼성과 애플은 미국 이외의 모든 지역에서 스마트폰 특허 소송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 이어오던 어떤 그런 예. 관계, 인간적인 유대 관계를 통해 가지고 사업적인 문제도 풀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이런 인맥이 또 막혀있던 문제도 또 풀었다라는 일화가 될 것 같은데 이 얘기는 뭐예요? 아니 북한산 등반으로 계약을 따낸 적이 있어요? 네. 이재용 회장이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고 나서 사실 예. 가장 공들인 사업 중에 하나가 통신 장비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인도의 지오사도 다 통신 장비를 팔았었고 미국의 통신 장비를 뚫기 위해서 미국의 제4이동 통신사 DC 네트워크라고 있는데 여기 CEO가 찰리 에레겐입니다. 이분이 2021년 9월에 방한을 했었는데 이분이 재밌게도 등산광입니다. 그냥 좋아해요. 보통 광이 아니고 네. 킬리만자로, 에베레스트 뭐 이 정도 고봉을 등복한 정말 전문 사령인 수준의 등산광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분이 방한했을 때 이재용 회장이 직접 호텔에 아침 일찍 차를 몰고 가서 나하고 북한산 등산을 하자라고 해서 북한산에 다 빼고 단둘이서 5시간 정도 등반을 하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서 개인적 친분을 쌓은 다음에 실제로 이 DC 네트워크사에 한 1조 원 정도의 통신 장비 계약을 이후에? 했죠. 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에릭슨과 노키아 다음으로 삼성전자 통신 장비가 들어간 사례가 바로 이 사례입니다. 뭐 킬리만자로까지는 아니더라도 북한산이 힘들긴 힘들어요. 예. 근데 이재용 회장의 어떻게 이런 인맥이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은 이 회장이 갖고 있는 뭐 특별한 매력 이런 것 때문이다라는 분석들도 있는데 이용주 평론가가 한번 분석을 해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이재용 회장은 제가 봤을 때 인싸입니다. 인싸요? 네, 인싸. 굉장히 이 사람들 간의 친화력을 이제 구심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인데요.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영상이 있습니다. 조회수 300만 이상 나온 그래요? 영상인데 뭔데요? 그거 한번 보실까요? 자, 요게요. 이 파티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했던 파티 중입니다. 근데 보시면은요. 거기에 참석을 한 거예요. 네. 보시면 이게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이제 하고 다니시고 그리고 또 항상 이렇게 농담을 하면서 사람들이 좀 웃기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혹시나 이렇게 소외된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즉석 만남을 또 만남까지. 네, 이루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저 같은 아싸는 저런 데서 웃을 수가 없어요. 잘 웃으시잖아요. 아니, 어렵습니다. 저거 굉장히 어려운 자리인데. 자, 그리고 또 리액션. 그리고 누군가 얘기했을 때 그거에 공감하는 그런 능력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매력이 있다. 이렇게 또 분석이 됩니다. 근데 저게 이제 조회수 한 300만 돌파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소위 요즘 말로 얘기하는 밈 이런 것도 많이 생성이 됐었잖아요. 이용주 평론가. 그렇죠. 저분이 사실은 공개 석상에 나올 때마다 뭐 밈이나 짤 같은 게 네. 계속 생성이 돼요.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거거든요. 이게 2023년에 네. 부산시장에 간 거예요. 뭐 이렇게 대통령과 함께
근데 저렇게 쉿하는 포즈를 시민한테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예. 저게 이제 굉장히 크게 화제가 돼서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동생 몰래 신라 호텔 계산 안 하고 튀기. 그래서 네티즌들이요. 이재용 회장 빨리 유튜브 채널 열어라. 그래가지고 저런 컨텐츠를 빨리 지금 보여달라. 지금 SNS는 안 하고 계시죠. 네. 근데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밈들이 이제 생성이 됐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 생성되었던 이 짤들을 보면은 막 뿌띠 재용, 예. 하이 재용, 쿠앙 재용, 막 쉿 재용. 그러니까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좀 재밌는 뭐 이게 표정이나 이런 행동 같은 게 항상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재벌 만수르. 네. 만수르를 만났던 적이 있어요. 아랍에미리트 이제 왕족이시죠. 근데 처음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어색할 수 있는데 먼저 이제 인사를 청하고요. 이게 굉장히 인싸력이죠. 먼저 인사를 청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잘 모르면. 그렇죠. 근데 일단 인사를 청하고 그 뒤로도 계속 꾸준히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 뭐라도 한마디 더 해주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좀 좋게 보이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이재용 회장 얘기를 했다면 다른 회장 얘기를 안 하면 또 서운해하시죠, 당연히. 또 다른 회장님들도 인맥 경영이 보통이 아니에요. 한번 짚어보도록. 만만치 않은 분이 그러니까요. 한번 짚어보죠. 자, 양대 산맥을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른바 글로벌 파워 인맥왕으로 불리는 신세계 그룹의 또 정용진 회장이에요. 인맥이 너무 넓어서 이번에는 한 3가지 키워드로 저희가 분류를 좀 해봤어요. 첫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죠. 정용진 회장의 인맥은 사교 클럽은 이건 어떤 인맥을 말하는 거죠? 이게 그 4월에 정용진 회장이 트럼프 주니어 그리고 오마드 말릭이 만든 워싱턴 사교 클럽 이규 제큐티브 브랜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선 유일하게 개장식을 열었는데요. 아시아인 중 유일하게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클럽이 뭐냐? 이 사교 클럽이든 사교 클럽이라고 하면 각자 이제 관심사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건데 이게 다 소위 말하는 이제 급이 맞아야지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 클럽 가입비만 50만 달러가 넘습니다. 50만 달러? 네, 우리 돈으로 한 7억 원이 넘죠. 그리고 이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경영진의 추천이나 친분이 있어야만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이게 정용진 회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주니어와의 친분을 기반으로 이제 여기 들어간 건데요. 이게 2010년에 한 언론사 행사에서 처음 만나가지고 종교 관심사 이제 신념이 비슷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뭔가 만남을 이어오면서 급속히 가까워졌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인으로서 유일하게 초청을 받기도 했고요. 그 당시가 어떤 때였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국내에 있는 인사들 가운데 트럼프 정부에 줄을 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공화당 기존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정부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트럼프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도 갖지 못한 인맥을 한 기업의 총수가 갖고 나가서 우리 정부도 못한 얘기를 이 정용진 회장이 대신 가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까지 담았던 그런 정도의 인싸력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이 글로벌 마당발 정용진 회장의 인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두 번째는 뭐가 뜰까요? 스타들과의 인연이라는데 이쯤에서 퀴즈 정답을 한번 풀어봐야 된다고 하네요. 퀴즈 띄워주시죠. 자, 정용진 회장은 땡땡을 통해서 인맥 관리를 한다. 땡땡. 뭘까요? 정답이 뭐죠? 고랑평론가? 요리입니다. 요리요? 네. 무슨 상관이 있죠? 이게 이 자타가 공인하는 약간 요리, 애호가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그 청담동 쪽에 쿠킹 스튜디오도 있다라고 해요. 본인의? 네, 그 스튜디오 이름이 용진이었습니다. 용 플러스 지니어스. 그 요리의 조예가 깊고 사실 음식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을 되게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불러서 스튜디오 불러가지고 직접 뭐 김치도 담가주고 파스타도 만들어주고 하면서 유명인들과 이제 친분을 쌓는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가봤던 유명인들이 뭐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뭐 가수 이승기, 노홍철, 박지성, 정태영 부회장, 홍정욱 전 의원, 박종훈 투수 뭐 이런 정도가 있는데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 박종훈 선수가 이게 어쨌든 간에 이분이 SSG 랜더스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구단주일 거 아니에요, 정영진 회장이. 그래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탕수육을 해줬거든요, 정영진 회장이. 네. 근데 그 탕수육 요리를 맛보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31년 동안 먹은 탕수육은 다 가짜였어. 그래요, 네. 라는 반응을 내기도 했고요. 그 노홍철 씨 같은 경우에는 정 회장 음식을 먹고 나서 예. 혀가 놀이동산 다녀온 날이다. 엄마가 해준 밥보다 더 맛있다. 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네, 생각이 네, 들기도 하네요. 자, 그럼 세 번째 가기 전에 하나 짚어볼 게 예. 라면을 출시했다는 건 뭔 얘기입니까? 아, 이분이 요리를 즐기시는데요. 또 요리를 즐기시는 또 이 재벌계 인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네. 이분이신데 이분도 요리를 즐겨요. 그래서 아. 둘이 콜라보 요리를 자주 하십니다. 그래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제 라면을 두 분이서 뭐 개발하듯이 약간 좀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맛있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서 된장 라면이었다고 하거든요. 그 된장 라면을 실제로 이마트에서 출시를 한 적이 있어요. 아. 네, 그 된장 라면 이름이 정든 된장 라면. 정든 된장. 네, 두 분 다 정씨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은 판매를 하지 않고 네, 있다라고 맞습니다. 하네요. 이 점도 저희 짚어드리고 그런데 세 번째 또 인맥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도 또 있다고 준비가 되어 있네요. 보면은 경제계 인맥이 뜨는데 이건 무슨 얘기죠? 이 영상과 관련이 있나요? 네, 뭐 재계 인맥을 굉장히 이제 경제 예. 분야에서는 많이 지금 포옹하는 장면 보이시죠? 아, 이 회장이랑 네네네 같이요?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태희 현대카드 부회장,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 여러 재계 인맥들과 굉장히 친분감, 두터운 인맥을 쌓아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자면 경쟁사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리낌 없는 친근감을 표현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혜진 네이버 GIO, 김범수 카카오 이사, 김택진 NC소프트 대표 이분들은 동갑내기입니다. 그래서 동갑내기 친구처럼 되게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고요. 네. 이런 친분이 어떻게 또 영향력을 발휘하느냐를 보면 최근에 좀 나타난 건데요. 올해 초에 정 회장이 이혜진 네이버 GIO를 만났습니다. 거기서 만났는데 만날 때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강희석 이마트 대표와 함께 갔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봤을 때 쿠팡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잖아요. 어떻게 네. 보자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쿠팡이라는 적이 있는 거고 이마트 입장에서도 쿠팡 때문에 지금 온라인 매출이 안 나온 상황이라서 이날 이제 대화를 나눴고 이걸 바탕으로 사실상의 동맹을 맺게 됐고요.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마트와 네이버가 함께 전국의 유명 식당 상품을 브랜드화한 인생 맛집 첫 상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 쭉 해주신 걸 들어보면 이제 기업인들의 인맥 경영이랄까 이런 거는 요즘 시대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뭐 특히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같은 경우는 좀 파격적인 행보가 많았죠. 예. SNS 활동이라든지 야구단 인수라든지 뭐 예능 출연이라든지 이런 폭넓은 이제 인맥이 사실은 양날의 금일 수도 있습니다. 뭐 긍정적인 효과를 본다면 신세계그룹 입장에서는 팬덤 경영과 완판 행진 같은 게 있을 수 네.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스타벅스라든지 이마트 노브랜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과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브랜드 이미지 쇄신도 있었죠. 석다큼 SSG 그 야구단 인수해서 브랜드 이미지 쇄신도 있었고 그리고 비즈니스 네트워크 힘도 강해졌죠. 반면에 이제 약간 과도한 또 이 노출이 부정적 효과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밀공 논란이라든지 본업을 좀 소홀한다는 비판도 있어서 최근에 MZ 세대들과의 소통은 아주 중요하지만 기업 이미지 자체에 대한 좀 고려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글로벌 인맥 경영에 나선 또 다른 총수들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주목을 받고 있는 SK 최태원 회장과 정의선 회장 사례인데 일단 최태원 회장은 AI 네트워크의 황금 라인. 이건 누구 인맥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샘 알트만입니다. 샘 알트만. 이분 AI CEO인데요. 예. 사실 이분이 챗GPT 나오면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지 그에 앞서서는 소위 아는 사람들만 아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2010년대 후반부터 샘 알트만과의 교류를 계속 이어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기술 스타트업 관련 네트워크를 공유하면서 가까워졌고요. 샘 알트만이 한국 방문할 때마다 경영진과 비공개 미팅을 열었고 그 자리에서 차세대 AI 연산 구조 그리고 모델 학습용 메모리 수요 전망, HBM 등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했대요. 어떻게 보자면 SK 하이닉스가 지금 삼성전자를 누르고 네. 반도체 지금 거의 매출 기준으로 1등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HBM 때문입니다. 근데 그 HBM이 왜 삼성전자는 안 했냐? 삼성전자는 HBM이 가망이 없다라고 보고 별로 투자를 안 했었어요. 그런데 SK는
전사적으로 매달려가지고 HBM에 대한 투자를 했거든요. 네. 그런 투자 결정이 어디서 나왔을까를 보자면 이런 샘 알트만과의 교류 덕분에 이런 기술 트렌드를 읽었던 최태원 회장의 인맥 경영이 힘을 발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럼 정의선 회장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아까 그래픽을 보면은 오른쪽에 트럼프와의 독대라는 단어가 뜨네요. 그건 무슨 얘기죠? 우리가 지금은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지만 예. 사실은 연초만 하더라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게 많았잖아요. 이럴 때 정의선 회장이 백악관에서 네. 210억 불 투자를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독대를 하게 되었고 사실은 일종의 돌파구를 만드는 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31조 원 정도의 투자가 향후 관세 협상에 중요한 지렛대 역할도 했었고 네. 사실은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전에 IRA법으로 약간 손해봤던 부분도 어떤 돌파구를 마련했던 계기가 됐던 중요한 어떤 단초가 됐던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업 회장들, 요즘 기업 회장들의 인맥 네트워크를 한번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과거의 선대 경영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느낌을 받아요. 예전에는요, 사실 대표적인 인맥이라고 하면 이제 이건희 회장을 들 수 있는데 이분은 승지원으로 상징되는 비공개 밀실형 네트워크였습니다. 네트워크를 만들지만 공개하지 않았어요. 네. 비공개로 해서 거기서 사람들을 불러서 조용하게 일 처리를 하는 방식이었다라고 하면은요, 지금은 드러냅니다. 오히려 드러내서 누가 누구를 만났다, 내가 누구와 친하다를 메시지로 전달하는 겁니다. 요즘 이렇게 드러내야 맞아요. 되는군요. 앞으로 회사의 방향과 예. 우리 회사의 주요 파트너는 누가 될 것이다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중적으로 아예 드러내면서 예.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이른바 이제 그때는 밀실형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깐부 네트워크다라고도 깐부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대가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박지곤 대표님.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만의 얘기는 아닐 거예요. 이런 재계 네트워크가 중요한 거는. 자, 이런 이 시점에 우리는 이 재계의 인맥 경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요즘은 재계 오너들의 그 움직임이 대체 불가능한 해결사 역할을 사실 많이 하죠. 사실은 유사문화권, 가족 경영에서의 파괴력은 인도라든지 예. 중동, 유럽의 전문가들은 사실은 월급쟁이 사장보다는 오너들을 만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빠르고 그리고 위기 돌파 능력도 바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원하고 특히 요즘은 감성 경영과 스킨십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이런 게 대체 불가능한 어떤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 단점도 있죠. 왜냐하면 시스템의 부재와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너 리스크가 빨리 작동할 수 있죠. 네. 최근에 보면 우리 백종원 같은 경우는 그분 한 분 때문에 여러 가지 리스크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긴 하지만 최근의 내용은 굉장히 스피디한 의사결정을 하는 점에 있어서 오너들의 이런 활동이 되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세 분과 함께 재계의 인맥 경영에 대해서 한번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 그리고 젠슨 왕까지 세계적인 CEO 3인방이 서울 한복판에서 벌였던 치킨 먹방 라이브 기억하시죠? 이른바 깐부 회동에 많은 분들이 즐거워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깐부 회동에 이어서 아시아 제일의 갑부가 이재용 회장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임재 변호사, 아시아 제일 갑부면 누굽니까? 안바니 회장입니다. 이 안바니 회장이라고 하면요, 인도 릴라이언스 그룹을 이끌고 있는 수장인데 어마어마한 인물입니다. 인도에서 사업을 하려면 인도의 모든 길은 안바니 회장으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네. 재산이요, 무려 162조 원입니다. 162조. 그렇죠. 아시아 부호 1순위고요. 세계 15위권입니다. 이제 이재용 회장과는 뭐 워낙 찐친이다. 네. 친밀한 관계다.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25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안바니 회장과 안바니 회장 장남이 대한민국에 방문을 하는 겁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본진이라고 볼 수 있는 수원 사업장도 방문을 하고요. 네. 서울로 이동해서 이재용 회장과 만찬도 가질 예정입니다. 단순히 친구 만나러 오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데 예. 이 두 기업 간의 AI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재산 162조 원에 그러니까 임지혜 변호사 표현으로는 이재용 회장의 찐친, 인도 찐친이라는 건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재용 회장이 이분 자녀 결혼식에 가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기억하시겠지만 이재용 회장은 사실 그렇게 많은 그 사진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놀랐던 사진이 터번을 쓴 사진 기억하시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재용 회장이 터번을 썼을까? 바로 안바니 회장의 세 자녀 결혼식을 그대로 모두 다 참석을 했어요. 특히 2019년도 장남 결혼식 때 이렇게 터번을 쓴 모습이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우리가 놀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이 세 자녀 결혼식은 그야말로 미국 뭐 전 세계의 정말 대단한 부호들과 또 사업가들이 전부 다 총집합했는데 저는 사업가 이름보다는 유명한 팝 가수들이 더 눈에 들어옵니다. 2018년에 비욘세가 축가를 했어요.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막내 아들 결혼식에는 리한나, 이거 완전 정말 핫한 여가수고요. 네. 저스틴 비버까지 등장하는 걸 보면 정말 할리우드나 혹은 또는 미국의 팝스타들이 이렇게 등장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래요. 결혼식을 치른 거죠. 그런데 이 결혼식도 어마어마한 이유가 그 자녀 결혼식이 열렸던 그 저택을 한번 보면은 이게 27층짜리 저택이고 집값만 따져보니까 3조 원이 넘고 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싸다고 하던데 저게 이재용 회장도 갔던 거죠? 지금 저 저택이요. 그렇죠. 저택에서 결혼식을 열기에 충분했습니다. 27층인데요. 영화관은 물론이고요. 헬기 이착륙장만 3곳.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1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 집 규모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한 곳인데 힐러리 클린턴, 존 케리 등 미국 정치인, 할리우드 최고 스타 모두 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 결혼식, 앞서 우리가 초호화 결혼식 얘기했었잖아요. 네. 이 결혼식이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됐는데 결혼식에 든 비용이 한 1,130억 원 정도 된다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스케일이 정말 큰데 무케시 회장 측에서 이 기간에 지역 주민 5,100명에게 3끼 식사를 제공하기도 했었대요. 인도가 워낙 이렇게 결혼식을 크게 하기로도 문화로서 유명한 곳인데 이때 안바니 회장의 스케일은 더욱더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찾아보니까 저 안바니 회장 자녀 그 결혼식 3개에 유일하게 다 참석했던 우리나라 사람이 이재용 회장이다. 유일하다고 하고 아니 그러면 이게 궁금해요. 어떻게 저렇게 친해진 거예요? 일단은 근데 또 선대로 올라가는 인연이 있어요. 자 선대 회장, 이건희 선대 회장 바로 IOC 또 위원으로도 오래 활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무케시 안바니 회장의 또 부인 니타 안바니 여사가요. 바로 또 IOC 위원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안바니 회장 부부가요. 우리 평창올림픽 2018년에 열렸을 때도 바로 이들 부부가 찾아서 또 이재용 회장, 그러니까 회장뿐만 아니라 이제 선대 회장,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과의 인연도 강조하면서 평창올림픽 때도 이들 부부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그 올림픽과의 인연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이재용 회장 이번에 했던 그 깐부 회동부터 안바니 방한까지 어떻게 보면 이 회장의 좀 네트워크가 주목을 받게 되는 건데 이남희 기자 또 경제부장 오래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회장의 좀 스타일 이런 게 좀 바뀐 건가요? 바뀌었다기보다는 원래 인맥, 맞춤형, 나의 깐부들의 맞춤형으로 공략하는 모습들을 저도 취재하면서 많이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유난히 유명한 분들이 다 찾아오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잔순왕 회장에 맞춰서 저렇게 치맥 회동도 있었고요. 보면은 저기 페이스북 CEO죠. 저 X CEO 마크 저커버그하고도 집에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그 인맥을 이어갔고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만의 인맥이 있고 저는 기억나는 게 2023년에 무슨 5G 관련 장비 관련해서 수주를 하면서 당시에 그 상대방 파트너가 북한산을 그러니까 산 등반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5시간 동안 둘이 북한산을 올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공략해서 또 두 사람만의 얘기로 또 풀어내서 사업으로 또 이끌어내는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오늘 주식하시는 분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 국내 주식시장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이 일제히 하락을 하면서요. 국내 증시에서는 7개월 만에 장중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어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떨어진 겁니까? 일단 종가만 말씀드리자고 하면요. 한국거래소에서 4,004.42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4,000선은 지켜냈습니다. 2.85% 하락했고요. 근데 문제는 장중에 무려 3,867.81, 네. 6% 넘게 밀렸습니다. 갑자기 이제 장 초반에 많이 밀리면서 앞서 말씀하신 사이드카 까지 발동이 된 거거든요. 일단 오늘 하락을 이끈 걸 보자면 어쨌든 간에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3시 기준으로 2조 5천억 외국인 순매도가 있었고요. 반면에 개인이 그 물량을 모두 받아냈습니다. 2조 6천억어치 개인이 순매수했습니다. 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역시 장중에는 7% 넘게 밀리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마감 기준으로 보자면 삼성전자는 4.29% 떨어지면서 10만 전자를 사수했습니다. 그래요. 참 많은 분들이 또 심란하면서도 허탈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번에 이 주가가 떨어진 그 배경이 AI 버블 경계론 이게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어제도 코스피 기준으로 2% 넘게 밀렸었거든요. 예. 그런데 어제 떨어질 때는 그냥 시장이 지금까지 그냥 급하게 올랐으니까 떨어지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밀린 건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떨어지면서 AI 버블론이 확산됐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일단 그 트리거가 된 건 팔란티어인데요. 예.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예상을 웃도는 3분기 실적을 내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좋긴 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비싸다라는 평가가 갑자기 시장에 퍼진 거예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주가가 150% 이상 올랐는데 네. 이 선행 PER이라고 하죠. 이 기업의 가치를 보는 그 기준 PER 지표가 현재 200배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S&P 평균으로 보자면 20배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00배예요. 테슬라보다도 퍼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현재 벌어들인 이익보다 주가가 지나치게 고평가됐다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야, 이거 AI 버블 아니야? 네. 너무 비싸다라는 게 다시 한번 그 논란이 된 거고요. 특히나 영화 빅쇼트라고 하는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2008년 예. 공매도로 포지션을 취해가지고 큰 돈을 번 마이클 버리라고 하는 분이 최근에 공개된 13F라고 하는 운용자산 보고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엔비디아, 팔란티어 같은 AI 종목에 대해서 대규모 숏 포지션을 구축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팔란티어에 대한 팔란티어를 위시한 AI 종목들에 대한 과열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증시에서 악재는 어깨동무하고 온다라고 하는데요. 네. 또 때마침 골드만삭스 CEO 같은 경우에는 향후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주식시장이 10에서 20%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의 CEO 역시나 증시가 지금 10에서 15%의 조정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들을 쏟아내니까 증시가 하락했고 그 증시 여파가 우리 코스피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AI 얘기를 해보는 걸 또 증시 소식이 오늘 전해져서 이거를 서두에 저희가 짚어봤지만 어쨌든 AI가 이제 미래 패러다임을 바꿀 거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사람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에이펙 기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바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인데요. 자, 간 곳마다 여기가 또 명소가 되고 먹는 거는 또 품절이 되고 이러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거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립니다. 그래서 오늘 몰랐던 이야기 더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성공의 비밀을 제대로 파헤쳐 드리려고 합니다. 키워드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키워드. 깐부 리더십, 너무나 유명해진 단어예요. 깐부 단어가 나왔는데 영상 한번 볼까요? 자, 이때입니다. 저렇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랑 포옹을 하면서요. 자, 그 유명한 치킨집 영상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훌쩍 넘어가서 치킨을 주문을 하고요. 저건 이제 선물을 받는 모습이죠. 저렇게 소맥 기계도 살펴보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 저 회동 러브샷도 하는 모습까지 각인이 됐을 것 같습니다. 고란 기자. 그런데 저분이 미국 주식 시총 1위, 자산으로만 252조. 이 자산가라고 하기에는 좀 소탈한 모습이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 계산을 하면서 그 젠수당이 이 친구들 돈이 많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친구들보다 젠수당이 가장 돈이 많은 부자입니다. 화면에도 보시면 나오시겠지만 나와가지고 직접 시민들한테 이제 뭐 치킨을 나눠주는 모습도 보였고요. 소폭은 싱겁다라면서 그 제조기에다가 소주를 붓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앞서 보여드린 그 러브샷 장면까지 정말 200조가 넘는 자산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제 소탈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 저 옷도요. 제 옷이 뭐 티셔츠 하나가 뭐 60만 원짜리다라고 하면 또 비싸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 검은색 티셔츠. 네, 저 이제
B사의 이제 티셔츠인데 한 60만 원 정도 한대요. 근데 재밌는 게 저기서 입은 옷을 다 분석을 해봤는데 네. 저기서 가장 비싼 옷을 입은 사람이 정의선 회장이었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서는 예. 댓글로 돈도 없으신 분이 비싼 거 입는다고 예.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 나오는 화면을 보자면 직접 이렇게 사인도 해주고요. 정말 소탈한 모습을 보여줘서 과연 세계 5조 달러 기업의 CEO 맞냐라는 인상을 국내 투자들에게 심어줬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전날의 만남이 저렇게 그냥 끝나고 만 게 아니라 저 회동 이후에 진짜 온갖 진풍경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일단 저 세 분이 마셨던 예. 저 자리에 있는 저 앉아 계신 분 돈만 해도 진짜 수백조 원이 되는 그렇죠. 앉아 계셨던 의자잖아요. 그러니까 저 자리가 소위 얘기하는 명당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삼성동 깐부치킨 지점은 이제 사람들이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여기를 한번 가보자라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네. 이제 막 가서 예약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게 측에서는 너무 안 되니까 1시간 정도만 이용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그다음에 좋은 기운 받고 싶다라는 얘기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구경도 하고 저 자리다. 붙어 있네요. 네, 저한테 기회가 있었으면 저기 있는 의자 하나라도 가져와서 기운을 사람들이 좀 생각을 못하는 게 저 자리에 기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 사람들이 앉았던 의자가 기운이 있는 거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저 같았으면 저한테 기회가 있으면 의자를 저는 가져와서 제가 글 쓸 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걸 다 여파를 생각하고 만들어냈던 거고 일종의 뭐 좋게 얘기하면은 좋은 회동 그다음에 어떤 의도가 있는 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당연히 이제 중요한 결정들은 이미 내려졌거나 아니면 이후에 내려질 거고 저렇게 이제 만나는 자리에서 뭔가 결정이 내려질 거는 아닙니다. 역사 속의 중요한 결정들은 항상 그랬으니까 대신 세 사람이 이유가 있어서 쇼를 즐긴 거고 그게 우리나라한테 도움이 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다면 우리는 그 쇼에 한번 동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치킨 그다음 젠슨 왕이 그랬죠. 한국 치킨 최고야. 그렇죠. 라고 한 적도 있고 네. 그다음에 공항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바나나 우유 나눠줬는데 바나나 우유는 원래 외국 관광객들한테 인기가 좋았거든요. 탁 섞어 먹기도 하고 바나나 우유도 되게 완판이 됐고 그다음에 세 분이 입었던 옷 가격 이렇게 한번 해서 이게 얼마인지 역시 나는 못 입는구나 뭐 이런 얘기도 좀 나눠보고 그리고 이제 아마도 네. 치킨이 한 번 더 이제 빌드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쇼를 하긴 했는데 세 명이 사람들 앞에서 진심으로 쇼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충한 티는 보이지 않으니까 저 사람들이 왜 쇼를 했고 그다음에 이 쇼에서 우리가 얻을 이득이 무엇인지 뭐 냉정하게 한번 계산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도로 계산된 어떻게 보면 행사였다라고 이제 평가까지 해주신 겁니다. 근데 이 치킨 회동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는데 이주환 박사님, 사실 이날의 회동이 진풍경만 남긴 건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AI 동맹 생태계의 출범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뭐 그렇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엔비디아나 젠슨 왕 CEO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이 중요한 시장이었었지 한국은 사실은 규모도 작고 그래서 사실은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던 시장이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이번에 에이펙 때 어떻게 보면 정말 21개국에서 정상들이 왔는데 모든 스파트라이트는 젠슨 왕이 모두 가져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시진핑 주석도 왔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왔었는데 그분들의 지면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스타가 되는 건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뭐 나쁜 건 아니죠. 어쨌든 이제 한국에도 관심을 가지겠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고를 했고 이렇게까지 했고 CEO 회동을 했는데 앞으로 엔비디아가 하고 어떤 비즈니스 거래를 할 때 적어도 한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저런 모습을 쇼잉해준 것들이 사실 한국 기업들한테는 하나의 자산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말이죠. 그렇군요. 자, 우리가 이제 젠슨 왕의 깐부 리더십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려면 자, 그 인맥의 중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리더십의 중심에는 과거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단 발언 한번 들어볼까요? In 1996, I received a letter from Korea. I received it from someone I did not know. And the letter described that I have a vision. I have a vision for Korea. 우리 아버님 이건희 회장님이 보내신 편지였어요. It is the reason why I came to Korea. 자, 그러니까 저게 알려지고 나서 정 작가님, 그러니까 30년 전에 사실 당시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엔비디아라는 걸 알아본 이건희 회장의 그 선구안도 놀랐지만 저는 이것도 굉장히 놀랐어요. 그 기억을 아주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꺼낸 젠슨 왕의 어떻게 보면 센스? 이것도 대단하다는 평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저와 젠슨 왕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저 정도 센스는 뭐 나름대로 센스가 있다고 하지만 저 정도 센스는 못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이건희 선대 회장의 이게 예. 보는 눈도 대단히 뛰어났지만 그걸 기억하고 이제 적절한 장소에서 꺼냈던 것들 말씀하신 대로 대단한 어떻게 보면은 친화력, 어떤 능력이고 그리고 이게 왜 지금 꺼내져 왔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게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중요성이 갑자기 높아졌는데 갑자기 와서 뭐 별로 안 친했던 사람이 어깨동무하고 되게 어색하게 있으면 그러니까 30년 전 일을 딱 꺼내서 그럼 이렇게 이재용 회장님의 표정도 되게 밝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일을 얘기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젠슨항도 동양계고 동양에 있어서는 어떤 그런 사람들 간의 인연과 정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들이 있고 저는 그게 서양의 어떤 날카로운 비즈니스보다는 조금 더 사람들의 마음속을 이제 하는 거고 저는 또 새 장면을 보면서 떠오르는 게 바로 제가 삼국지 좋아하거든요. 삼국지 약간 도원결의 뭐 이런 느낌. 그러면 또 그 다음에 과연 셋 중에 유비, 관우, 장비 누굴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럼 이 편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네, 이게 네. 도대체 어떤 편지 내용이길래 젠슨왕이 나를 이제 한국으로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젠슨왕의 엔비디아가 그래픽 카드, 그래픽 칩을 만든 예.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비주얼 컴퓨팅에 있어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 편지에는 한국을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비디오 게임으로 세상을 바꾸고 비디오 게임 올림픽을 열고 싶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거 지금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96년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96년에는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어요. 이거 기억하면 옛날 사람인데 그 전화선 연결해가지고 맞아요. 띠띠띠 소리 나고 네. 그거 하고 있으면 전화 안 되니까 이게 엄마한테 아마 등짝 혼나고. 스매싱 맞아본 분들 예. 꽤 많으실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와중에 지금 벌써 초고속 인터넷 얘기와 비디오 게임이 세상을 바꿀 거다. 실제로 이 비디오 게임 올림픽은 한국에서 열리고 있죠. 이런 미래를 선견지명했다. 이런 눈이 있었다라는 건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자, 이렇게 친화력 넘치는 인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중심에 서 있는 젠슨왕만의 리더십, 그런 센스가 바로 첫 번째 성공의 비밀이었다면요.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는 아니 이게 성공의 비밀인가 싶긴 한데 캠퍼스 커플 이건 뭔 얘기죠? 이게 어쨌든 간에 우리 말 그런 말 있잖아요. 가와 만사성. 네, 집안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캠퍼스 커플 얘기했는데 이 그 젠슨왕의 이제 첫 번째 사랑, 첫사랑이 지금 현재 이제 부인이 되겠습니다. 첫사랑이에요. 네, 어디서 만났냐라고 보자면요. 예. 그 학업 성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한 그 유수 명문대 아이비리그 같은 데 갈 법도 한데 젠슨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집 가까운데 그래서 오리건 주립대에 입학했습니다. 아마 경제적 사정도 좀 있었을 네. 것 같은데요.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학비가 100% 이제 지원이 되니까요. 주립대에 입학했고 그러고 이제 집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갔고 여기서 바로 미래 아내를 만났습니다. 여기 컴퓨터공학과가 없어가지고요. 전기공학과에 들어와가지고 수업을 봤는데 그 수업이 전기공학과 학생이 250명이었는데요. 여학생이 단 3명. 그 가운데 한 분이 지금 저 이제 젠슨왕의 부인이고요. 젠슨왕 표현에 따르면 세 분 중 그 부인이 가장 매력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 있잖아요. 우리 공대 아름이를 이제 젠슨왕이 이제 딱 낚아채서 이제 결혼까지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장 공대 아름이를 어떻게 하면 내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젠슨왕이 내가 외모로는 조금 딸리니까 공부로 승부를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숙제를 도와주면서 이렇게 가깝게 지내면서 결국 결혼에 꾼이 됐다라고 합니다. 숙제로 공대 아르미를 이제 낙점했다라는 네. 건데 자, 첫 번째 그러면은 데이트는 어떻게 했을지도 사실 좀 궁금해져요. 젠슨왕이 네네. 직접 얘기한 게 있다고 하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And I made her a promise. I said, if you do homework with me every Sunday, I promise you, you will get straight A's. Okay? And as a result, I had a date every Sunday, and I made her do homework all day. and then just to make sure that eventually she marries me, I told her that by the time I'm 30, I just wanted to let you know I'm only 20 right now. But by the time I'm 30, I'm going to be a CEO. I have no idea what I was talking about. And then we got married. Yeah.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장기는 네. 연애에도 발휘한 거예요. 야 이게 공부 잘한다고 이렇게 연애 시간까지 독점하면 저 같은 예. 사람은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물론 다행히 저는 결혼했지만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내한테 뭐 나랑 라면 먹을래? 아니면 뭐 OTT 볼래? 이런 게 아니라 나랑 공부할래? 이렇게 되고 이제 20살이면 30살이 CEO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 공대 아르미께서 얼마나 가찮게 여기셨겠어요. 그런데 일요일마다 숙제를 도와주고 올레이 성적을 받았다면 일단은 졸업할 때까지는 관계를 유지해야지 유리하겠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시점이고 중간 지점에 아마 젠슨왕의 어떤
그런 매력 이런 것들을 보고 결혼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내에게 결혼하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줄게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별로 지키진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젠슨 양은 지켰네요. 30살 이전에. 또 부럽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젠슨왕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계속 지금 뒤에도 나오지만 계속 입고 있는 그 가죽 재킷이요. 이것도 아내의 영향이라는 얘기가 있네요. 그 아내가 약간 이렇게 코칭을 했다는 건데요. 성공 비결의 캠퍼스 커플이라는 키워드가 꼽힌 건 뭐냐면 예. 그만큼 그 가족의 그리고 아내의 내조가 있었다. 가족이 편안하고 가족이 이렇게 젠슨왕의 이미지 메이킹을 잘했기 때문에 지금 젠슨왕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저 가죽 재킷은 아내와 딸이 얘기해서 사실 어떤 특정한 옷 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딱 떠오르는 게 스티브 잡스. 맞습니다.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 똑같은 그 검은색 커플 그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영감을 받아가지고 스티브 잡스 하면 딱 그 모습이 떠오른 것처럼 젠슨왕 우리 아빠 하면은 우리 내 남편 하면은 젠슨왕의 이미지는 저 가죽 자켓이다라고 해서 가죽 자켓을 코디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입는 자켓은 좀 비싸지만 처음에 이제 좀 약간 저렴한 자켓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옷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늘 똑같은 이미지로 각인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젠슨왕이 누군지를 바로 직관적으로 그렇겠네요. 이해시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자켓을 보자면 1250만 원짜리 자켓 정도가 되는데 그래요? 이게 지금 품절 상태다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젠슨왕의 어떻게 보면 이런 취향 이런 것 때문에 그 만나는 업계 사람들의 드레스 코드도 검정으로 맞춰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부인께서 코디를 했고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딴 사람이 와서 이 옷 안 어울리니까 다른 옷을 갈아입으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집안의 최고 권력자니까. 네, 그래서 뭐 최태원 회장이 만날 때도 안쪽에 이제 그 짙은색 옷을 입었고 그다음에 인도의 모디 총리를 만날 때도 인도의 모디 총리도 이제 검정색으로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드레스 코드를 맞추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군복만 입고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하고 별 신경을 안 쓰고 넘어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의전을 하거나 이렇게 될 때 옷을 어떻게 입을까로 생각하면 사실 밑도 끝도 없어지잖아요. 시간을 그리고 젠슨왕 같이 시간을 이렇게 되게 효율적으로 쓰는 사람한테는 저렇게 코디를 맞춰서 옷을 입는 것도 되게 낭비라고 생각할 텐데 그냥 가죽 자켓 그리고 이제 제 추측인데 지금은 서양에서 동양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나름적인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예전에는 좀 나약한 의미가 있었거든요. 나약한 이미지. 그러니까 이걸 좀 깨기 위해서 좀 강인한 이미지가 있는 가죽 자켓을 입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마크 저커버그랑 둘이 옷을 또 교환해서 입은 것 같은 사진까지도 나왔었는데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아내가 젠슨왕의 곁에서 안정감을 주면서 좀 자신감을 북돋아 준다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또 가족이 있다고 합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So nice to see you, President Nixon. This is my daughter. Nice to meet you.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It's nice. Indeed. 사람 믿어지는데 너무 젊으세요. Not bad, right? 괜찮은 것 같습니다. She's 34 years old. 우리나라의 그 비밀인데. Is that right? Oh my goodness. I made it up. 죄송합니다. 저는 근데 이번에 그 깐부회동 앞에서 잠깐 봤던 거 그것도 딸이 제안을 한 거라면서요. 그 딸이 아무래도 좀 90년생이거든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른바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해진 저분이군요. 그 오징어 게임 같은 곳에서 굉장히 영감을 받아서 깐부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그 깐부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해서 깐부 회동을 성사시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원래 이 딸이 주 전공은 약간 외식 산업 쪽입니다. CIA 졸업하고 꼬르동블루 쪽 나와가지고 명품 기업에서도 일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케팅 쪽에서 조금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고요. 최근 20년에 입사해서는 피지컬 AI 플랫폼 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젠슨왕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늘 말하는 게 앞으로 엔비디아의 미래는 피지컬 AI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 여기가 핵심 부서인 것 같아요. 여기 입사해서 자기 오빠보다도 직급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명 대통령과의 그 만남 자리에서 보셨다시피 모든 공식 석상에 이제 딸이 같이 나타나가지고 딸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와만서송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네요. 성공의 비밀로. 자 그런데 젠슨왕이 결혼 생활 동안에 아무리 바빠도 어쨌든 가족이랑은 꼭 식사 시간을 챙기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그 기업에 있는 직원들도 굉장히 가족처럼 대하기로 유명해요. 맞습니다. 네, 고란 기자. 네, 이게 사실 그 약간 젠슨왕 그 동양적인 기업 문화는 약간
우리 직원이 가족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지만 서구에서는 철저히 분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젠슨왕 같은 경우에는 직원도 가족처럼 대하는 모습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을 신뢰하는 리더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실패를 하게 되면 굉장히 엄격하게 꾸짖고 그에 대한 벌을 내리는 게 일반적인데 반해서 젠슨왕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실패하면 직원들한테 막 문책하기 대신에 실패 원인을 유머러스하게 발표하도록 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픽카드 소음을 진공청소기에 비유해서 네. 앞으로 잘해볼게 이렇게 얘기하고요. 발열 문제를 그 위에다 스테이크를 굽는 방식으로 해서 예. 내가 이건 실패했지만 앞으로 잘할게 라는 식으로 직원들을 독려해가지고요. 직원들이 마침내 이제 성공하도록 만드는 그런 리더십으로 유명하고요. 단순히 이제 일을 못한다라고 해고하기보다는 끝까지 교육시키고 내 사람이라고 해서 챙겨가지고 같이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이제 한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라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이 젠슨왕 CEO가 올해 미국에서 임직원들로부터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CEO로 꼽혔습니다. 그래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젠슨왕의 리더십도 예. 있겠지만 무엇보다 엔비디아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네. 저 직원들 주식 보상으로 받은 게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직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CEO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개랑 같이 동반 출근이 가능하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네, 보통 집에서 애완용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네. 경우가 많은데 고양이는 저도 길러봤지만 집에서 혼자 잘 놀거든요. 잘 노는데 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친화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직장에 갈 때 개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회사,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터무니없는 일로 치부가 되고 있는데 엔비디아에서는 그냥 회장님이 나도 강아지 기르고 있어. 그냥 데리고 오시면 데려와. 대신에 이제 목줄은 네가 채우고 걔가 딴 사람 물지 않게 잘해줘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도 잘 지낼 수 있는 회사다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준 거죠. 네. 그럼 젠슨왕의 비밀 살펴볼 게 또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성공의 비밀 뭐가 뜰까요? 주라기 공원, 이건 영화 제목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주라기 공원이 어떻게 보자면 이 엔비디아를 창업한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라기 공원에 보면은 그 컴퓨터 그래픽 CG가 네.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정말 실감 났죠. 그래서 젠슨왕이 93년에 세상을 바꿀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개발하겠다라는 야심찬 비전을 내는 겁니다. 사실 그때 젠슨왕이 창업을 할 때만 해도요. 시장의 중심은 CPU였습니다. 네. GPU는 사실 메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주라기 공원을 보고 내가 비주얼 컴퓨팅을 약간 개척하겠다라는 관점에서 GPU 중심 회사 엔비디아를 창업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창업은 했지만 그 이후에 좀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픽 사업을 시작했다가 이제 보기 좋게 말아먹어서 그 아내에게 약속을 못 지켰죠. CEO는 됐지만 이제 망한 CEO가 될 뻔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구원투수로 등장해 바로 일본의 게임 업체인 세가였습니다. 세가 이제 그래픽 카드 공급해주기로 했는데 찾아가서는 불쑥 그래픽 카드는 공급해주지 못하겠지만 돈 좀 이제 계약금으로 했던 500만 달러는 그냥 주세요. 이게 일화가 뭐냐면 허생전에 나오는 그 일화랑 비슷하거든요. 다짜고짜 찾아가서 만냥 빌려주시오라고 한 건 비슷한데 아마 이제 고수들끼리는 통했는지 세가의 CEO가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아주 들어맞게 그 3배나 되는 돈을 돌려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너무 격차가 심해졌잖아요. 세가 CEO가 나중에 뭐 나한테 영상 편지 하나 주면 안 돼 했을 때 직접 찾아와서 이제 그 연설까지 해주는 그런 호의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려웠던 순간에 젠슨왕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또 다른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하네요.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목소리 들어볼까요? Without PC gaming, without PC bungs, without esports, there is no NVIDIA today. It all started here in Korea. 아니 PC방이 그 우리나라 그 PC방 얘기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파는 게 이제 GPU잖아요. 근데 예. GPU가 필요한 건 굉장히 고사양 게임이에요. 근데 그 고사양 게임이 딴 나라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우리나라에서 PC방이 보급되면서 전국에 있는 10,000개가 넘는 PC방에서 이 지포스 엔비디아 제품을 수십 개씩 주문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매출이 급증하면서 파산 위기에 몰렸던 엔비디아를 구해낸 거죠. 그래요. 근데 한때 우리 용산 전자상가를 뛰어다녔다는 얘기들도 들려요? 그러니까 용산 상인들께서 젊은 시절에 그 젠슨왕이 직접 다니면서 이제 마케팅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회장이 찾아와서 판다고 실제로 얼마나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네.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회장이 직접 나서서 저렇게 할 정도면 되게 제품에 자신이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가졌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저렇게 현장에 나서서 이제 그 구매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다면 사람들이 이제 훨씬 더 신뢰를 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젠슨왕의 또 다른 성공 비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26만 장. 그러니까 이주환 박사님, 그 26만 장 그 GPU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 한번 쉽게 설명 부탁드리고, 왜 26만 장이 이렇게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AI 하면 떠오르는 게 GPU잖아요. 그리고 현재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가장 최신 이제 블랙베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AI 칩셋이 비싸게도 가장 비싸고 성능도 가장 좋은 것. 근데 이게 워낙 지금 인기가 있다 보니까 각 나라에서 사고 싶어하는 고객은 많은데 생산 물량은 한정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돈이 있어도 원하는 만큼은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은 주요 고객 시장은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미국, 중국에 비하면 시장 규모도 굉장히 작고 인구도 작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뜻밖에도 한국에 와서 굉장히 한국의 기업들을 만나면서 좋은 분위기에, 우리 앞서 얘기했듯이 그런 분위기도 연출을 했었고, 그런 회동을 하면서 동시에 또한 GPU 26만 장을 한국에 이제 공급하겠다는 얘기. 그래서 그걸 사실 뭐 그냥 주겠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사는 건데 너희들이 필요한 만큼 우리가 우선순위 줘서 밀리지 않게 하겠다 정도 의미를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의 지금 시장으로 봤을 때 AI를 100만 장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운용해서 뭔가 만들어낼 만한 규모의 기업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시장만을 생각한다면 5천만이라는 인구를 생각하면 26만 장, 또 기존에 확보한 4만 장 합치면 30만 장이라는 규모가 인프라 측면에서 그렇게 작은 규모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한국 입장에서 그게 적은 규모는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확보해 됐다는 면에서 이제 좋은 시그널들을 주는 건데, 사실 우리가 좋은 면을 봤을 때 그런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이란 그동안 엔비디아 입장에서 관심이 없었던 굉장히 작은 시장, 중소 시장이었는데 왜 그러면 한국에 갑자기 와서 26만 장 추가해서 했을까? 우리가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이 내면을 우리가 좀 읽은 필요가 있잖아요. 앞에 우리가 사실은 이제 엔비디아와의 회동, 치맥 회동을 보면서 한국과의 가까워진 건 맞아. 그래서 아까 제가 어쨌든 표면적으로 한국과 친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지껏 안 하던 행동을 할까? 젠슨왕이. 중국은 여러 번 갔어요. 대만도 갔고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는데 왜 생전 안 찾다 한국을 찾아왔을까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26만 장이 한국의 입장에서는 많은 물량일 수 있지만 엔비디아가 1년간 파는 물량에서 비교해 보면 뭐 1, 2%도 될까 말까 한 규모이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 그렇게 공들일 만한 시장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찾아와서 이렇게 공을 들였잖아요. 그 내면을 보면은, 그 이면에 보면은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이제는 뭐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지만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봤을 때 이제는 사실은 고객이 이전만큼 많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자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때를 대비하는 거죠. 아직까지도 사실 엔비디아 물건은 없어 못 파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정확하게 1년 뒤가 되면은 고객과 공급자가 아마 역전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는 작은 고객들도 중요하고 미리 확보해 놓기 위한 측면에서 내가 26만 장 너네 지금 아쉬웠잖아 줄게라고 하면은 사실 앞으로 우리가 한국이 중요한 고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면에 있어서 사실 최근에 있던 회동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 젠슨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